아니, 아버님이 청와대 직원이었다고요? 무슨 말 같지도 않는 소리세요? 미라는 시아버지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었다. 기막힌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거나 공감되었다면 공감합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서울 변두리 골목길,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2층 건물 1층에 자리한 작은 서점. 영어 서점이라고 적힌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리며 소리를 낸다. 오전 9시, 김영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서점 문을 열었습니다. 76살의 김영호, 허리는 약간 굽었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단단합니다. 회색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겼고 낡은 카디건을 입고 있지만 옷매무새는 반듯했죠. 무엇보다 김영호의 눈빛이 특별했습니다. 나이에 비해 또렷하고 깊은 그 눈빛은 마치 많은 것을 보고 겪은 사람일 것 같았어요. 오늘도 아무도 오지 않겠지. 김영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책장 사이사이에 쌓인 먼지를 털어냅니다. 서점 안은 온통 책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로 가득했어요. 진열된 책들 대부분은 10년도 더 된 것들이었고 새 책이라고 해봐야 몇 권 되지 않았습니다. 김영호가 낡은 걸레로 책상을 닦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 윤미라가 들어왔습니다. 42살의 미라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썩 좋지 않았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미라의 인사는 건성이었습니다. 김영호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를 지었죠. 미라야, 일찍 왔네. 무슨 일이야? 별일 있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른 거예요. 미라는 서점 안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코를 찡그렸습니다.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인 공기가 불쾌했던 거죠. 아버님, 이 시대에 서점이 무슨 돈이 돼요? 그냥 치매 예방 차원에서 하시는 거죠? 미라의 말에는 조롱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김영호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지만 곧 담담한 미소로 돌아왔어요. 그래도 책이 좋으니까 하는 거지. 돈이 전부는 아니잖니. 에이, 아버님. 요즘 누가 종이책을 봐요? 다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보는 시대인데. 정말 고집이 세시네요. 미라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아들 김도연이 들어왔어요. 45살의 도연은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요즘 경기가 어려워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도연의 인사도 형식적이었어요. 김영호는 아들을 반갑게 맞았지만 도연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도연아, 회사 일은 어때? 그냥 그렇죠, 뭐.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도연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사실 도연은 아버지의 서점을 무능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평생 별다른 성취 없이 작은 서점이나 운영하는 아버지가 못마땅했던 거죠. 아버지, 이 서점 정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솔직히 적자 아닙니까? 도연의 말은 직설적이었습니다. 김영호는 잠시 말없이 책 등을 정리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나한테는 이곳이 소중하단다. 너희가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에이, 아버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요? 인터넷 서점도 힘든 시대에 이런 동네 서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연과 미라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둘 다 김영호를 시대에 뒤떨어진 고집센 노인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냥 취미 삼아 하세요. 어차피 돈 될 것도 아니고. 미라의 말에 김영호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눈빛에는 아쉬움과 서운함이 스쳤어요. 오후가 되자 도연과 미라는 용무를 핑계로 서점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겨진 김영호는 창가에 앉아 거리를 바라보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바쁜 걸음으로 스마트폰만 보며 걸어갔습니다. 젊은 것들이 뭘 알겠어. 김영호는 작게 한숨을 쉬며 낡은 의자에 몸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깊고 단단했어요. 마치 무언가 큰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저녁 무렵 김영호는 서점 문을 닫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하루였지만 그 평범함 속에 숨겨진 진실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김영호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서점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낡은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책장 사이를 비추고 있었어요. 김영호는 여느 때처럼 책들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10시경 서점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30대 후반으로 보였고 깔끔한 정장에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남자는 주위를 살핀 후 조심스럽게 서점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김영호 선생님 계신가요? 남자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긴장된 기색이 역력했어요. 김영호는 책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제가 김영호입니다만. 아, 선생님. 정말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남자는 깊숙이 인사를 했어요. 김영호는 잠시 남자를 바라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잔 하실까요? 아니에요. 오래 머물 수는 없어서요. 다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남자는 주위를 한 번 더 둘러본 후 김영호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때 말씀해 주신 전략. 그대로 실행했더니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영호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당선되는 것보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게 더 어려운 법이니까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조언을 구하러 올 수 있을까요? 언제든지요. 다만 너무 자주 오시면 곤란해요. 아시죠?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깊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서점을 나가 차에 올라탔어요. 그런데 이 모든 대화를 서점 뒷문 근처에서 누군가 듣고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 윤미라였어요. 미라는 아침 일찍 시장을 보러 나왔다가 우연히 서점 뒤쪽을 지나가고 있었던 거죠. 저 노인이 무슨 전략을 짜줬다는 거야? 미라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소 무능하다고 생각했던 시아버지가 어떤 정치인에게 선거 전략을 조언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단순한 서점 주인이 아닌 건가? 미라의 머릿속에는 온갖 추측들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시아버지가 과거에 정치와 관련된 일을 했던 건 아닐까? 아니면 지금도 몰래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미라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어요. 만약 시아버지가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자신이 그를 대했던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 늙은이가 무슨. 미라는 자신을 달래려 했지만 방금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의 정중한 태도, 그리고 시아버지의 담담한 반응. 모든 게 평범하지 않았어요. 미라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 도연은 회사에 나가기 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여보, 방금 이상한 걸 봤어. 뭘? 도연은 신문을 보며 대충 대답했어요. 당신 아버지 서점에 정장 입은 남자가 와서 선거에서 이겼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도연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미라를 쳐다봤습니다. 정말이야. 내가 직접 들었어. 아버님이 무슨 전략을 짜줬다고 하더라고. 에이, 그럴 리 없어. 우리 아버지가 무슨. 그냥 늙은이가 허세 부리는 거겠지. 도연은 비웃듯 말했지만 표정에는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스쳤어요.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어. 그 남자 태도가 보통이 아니었어. 미라는 계속 주장했습니다. 사실 미라는 시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지만 김영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여보, 혹시 아버님이 과거에 무슨 일 하셨는지 알아? 글쎄, 그냥 회사 다니다가 일찍 퇴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별다른 건 없었던 것 같아.
도연도 사실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어요. 김영호는 언제나 과거 이야기를 꺼려했고 도연도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거든요. 이상해.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어. 미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만약 시아버지가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걸 이용할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도 한번 아버님께 물어봐. 자연스럽게. 알았어. 그런데 너무 오버하지 마. 아마 별거 아닐 거야. 도연은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평생 평범한 노인으로만 여겨왔던 아버지에게 혹시 모르는 면이 있는 건 아닐까? 그날 저녁 김영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서점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걱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오늘 있었던 일이 혹시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 된 거죠. 조심해야겠어. 김영호는 작게 중얼거리며 서점 불을 껐습니다. 그가 지켜온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걸 아직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미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 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의 정중한 태도, 그리고 시아버지의 담담한 반응. 모든 게 평범하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미라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어제 말한 거 기억하지? 당신 아버지 말이야. 아, 그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 별거 아닐 텐데. 도연은 넥타이를 매며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미라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어. 당신도 한번 확인해봐. 자연스럽게. 알았어, 알았어. 시간 나면 한번 물어볼게. 도연은 성의 없이 대답하고 회사로 떠났어요. 하지만 회사에 도착해서도 아버지 이야기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도연은 서점으로 향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찾아온 아들을 보며 김영호는 반가워했습니다. 도연아, 웬일이야? 점심은 먹었니? 네, 아버지.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렀어요. 도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서점 안을 둘러봤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왠지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버지, 요즘 손님은 어때요? 많이 와요? 그냥 그렇지 뭐. 가끔 단골들이 오는 정도야. 김영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도연은 돌려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어제 누가 왔다 갔나요? 미라가 정장 입은 사람을 봤다고 하던데. 김영호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자연스럽게 책을 정리하며 대답했어요. 아, 그냥 옛날 아는 사람이야. 별거 아니야. 어떤 분이세요? 혹시 정치하는 분인가요? 도연의 질문에 김영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도연아, 굳이 알 필요 없는 일들이 있단다. 그냥 옛날 일이야. 아버지, 저도 이제 45이에요. 뭔가 숨기실 필요 없잖아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김영호는 아들을 바라보며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자.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때 서점 문이 열리며 또 다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50대 초반의 남자였는데 역시 정장 차림이었어요. 김영호 선생님 계신가요? 도연은 깜짝 놀라며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또 다른 정장 남자가 아버지를 찾아온 거예요. 네, 제가 김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 의원 보좌관 박민수라고 합니다.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도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의원 보좌관이라고 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들어오세요. 김영호는 자연스럽게 남자를 맞았지만 도연의 시선을 의식하는 듯 했어요. 실례지만 잠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요. 박민수는 도연을 힐끔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김영호가 도연을 돌아보자 도연은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떠났어요. 그럼 아버지, 저는 회사로 돌아갈게요. 그래, 고생해라. 도연은 서점을 나왔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와 보좌관이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15분 정도 후 박민수가 서점을 나왔습니다. 그는 김영호에게 깊숙이 인사를 하며 감사하다는 말을 남겼어요. 도연은 서둘러 회사로 돌아가 미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방금 의원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찾아왔어. 뭐라고? 정말? 미라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어요. 아버지한테 물어봤는데 자꾸 넘어가려고 하시더라고.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내가 뭐라고 했어. 평범한 서점 주인이 아니라니까. 미라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정치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부부는 집에서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과거에 뭘 하셨는지 정말 모르겠어? 솔직히 잘 몰라. 아버지가 말씀을 안 하시니까. 도연도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평생 평범한 노인으로만 여겨왔던 아버지에게 숨겨진 면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버님이 정치계에서 일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그럴 리가. 하지만 오늘 본 걸로는 도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보좌관이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현역 국회의원이 직접 서점을 찾아온 거예요. 지역구 의원인 이재훈 의원이었습니다. 미라는 우연히 시장을 보러 나갔다가 서점 앞에 의원실 차량이 서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의원이 김영우와 악수를 나누며 나오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럴 수가. 미라는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무능한 노인이라고 생각했던 시아버지가 현역 국회의원과 만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미라는 남편에게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재훈 의원이 아버님을 만나러 왔어. 뭐? 이재훈 의원이? 도연도 깜짝 놀랐어요. 이재훈 의원은 지역에서 꽤 유명한 정치인이었거든요. 분명히 아버님이 뭔가 중요한 사람이야. 그렇지 않고서야 의원이 직접 올 리가 없어. 미라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만약 시아버지가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걸 이용해서 남편의 사업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 이번엔 정말 제대로 물어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도연도 이제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조바심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어요. 알았어. 내일 다시 가볼게. 그러나 김영호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고 서로에 대한 의심도 깊어져 갔어요. 며칠이 지나도 김영호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의 질문이 계속되자 더욱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미라의 조바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상해, 정말 이상해. 분명히 뭔가 큰 비밀이 있을 거야. 미라는 혼자 중얼거리며 서점 주변을 서성였어요. 시아버지의 정체를 알아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어느 날 오후 김영호가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간 사이 미라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점 뒷문 열쇠를 가지고 있던 미라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뭔가 단서가 있을 거야. 미라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소에는 들어가 보지 못했던 서점 안쪽 창고까지 살펴보기로 했어요. 서점 뒤쪽에는 작은 창고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책들과 먼지가 쌓인 상자들이 가득했어요. 미라는 손전등을 켜고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구석 선반 뒤에서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발견했어요. 가방은 오래되었지만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어요. 어머, 이게 뭐야? 가방 안에는 미라가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눈에 띈 건 정부기관 공문들이었어요. 비밀이라는 도장이 찍힌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청와대 출입증? 미라는 눈을 의심했어요. 김영호의 사진이 붙은 청와대 출입증이 나온 거예요. 1980년대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럴 수가. 미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뒤지자
더 놀라운 것들이 나왔어요. 대통령과의 기념사진, 정치인들과 주고받은 편지, 그리고 국정자문위원회 회의록이라고 적힌 문서들이었습니다. 김영호 수석자문위원? 문서에는 김영호의 이름이 수석자문위원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미라는 문서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경제정책자문, 외교정책 검토, 정치적 위기관리 방안. 모든 문서가 국가 차원의 중요한 내용들이었어요. 미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문서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무능한 노인이 아니라 대통령 자문이었어? 미라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업신여겼던 시아버지가 사실은 국가 요인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걸로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미라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의 과거를 이용해서 남편의 사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라는 몇 장의 문서를 몰래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자리에 가방을 놓고 서둘러 창고를 나왔어요. 집에 돌아온 미라는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도연이 들어오자마자 미라가 달려들었어요. 여보, 큰일이야. 내가 뭘 발견했는지 알아? 뭐? 왜 그래? 도연은 피곤한 얼굴로 미라를 바라봤어요. 당신 아버지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 미라는 흥분된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도연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미라가 찍어온 사진들을 보고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게 정말 아버지 거야? 당연하지. 직접 받는 걸. 도연은 사진 속의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김영호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당당하고 권위 있어 보였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지금까지 우리를 속인 거네? 속인 게 아니라 숨긴 거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미라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실을 활용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여보, 이걸로 우리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무슨 소리야? 아버님이 과거에 그렇게 중요한 분이셨다면 지금도 정치계에 인맥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 회사 일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고. 도연은 미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어떤 도움이라도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는 계속 숨기려고 하시는데. 내가 방법을 찾을게. 일단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걸 넌지시 알려보자. 다음 날 미라는 서점으로 갔습니다. 김영호는 평소처럼 책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오, 미라야. 웬일이야? 그냥 인사드리러 왔어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미라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바쁘다니? 별로 그렇지도 않은데. 정말요? 그런데 요즘 손님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이. 김영호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정치하는 분들? 네, 보좌관도 오시고 의원님도 오시고. 아버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미라는 계속 탐색했어요. 김영호는 잠시 미라를 바라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라야, 굳이 관심 가질 필요 없는 일들이야. 그런가요? 그런데 창고에서 재미있는 걸 봤어요. 김영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창고에? 네, 청소하려고 들어갔다가 우연히. 아버님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김영호는 미라가 무엇을 봤는지 직감했어요.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미라야, 그런 건 건드리면 안 돼. 왜요? 자랑스러운 일인데. 가족도 모르게 숨기실 필요 없잖아요. 미라의 목소리에는 욕심이 묻어났어요. 김영호는 며느리의 변한 태도를 감지했습니다. 미라야, 과거는 과거야. 지금은 그냥 서점 주인일 뿐이야. 하지만 아버님의 과거 인맥들이 지금도 찾아오잖아요. 저희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 미라가 본심을 드러냈어요. 김영호는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라. 절대로. 김영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하지만 미라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미 욕심이 생긴 상태였거든요.
그날부터 가족 간의 미묘한 신경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영호는 더욱 조심스러워졌고 미라는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미라는 며칠 동안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경계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건설회사는 최근 대형 공사 입찰에서 연달아 떨어져 위기에 처해 있었거든요. 여보, 회사 상황 어때? 어느 날 저녁 미라가 피곤한 얼굴로 집에 돌아온 도연에게 물었어요. 최악이야. 이번 달 임금도 밀릴 것 같아. 은행에서도 대출 연장을 거절했고 도연은 머리를 감싸쥐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더더욱 아버님께 도움을 청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에이, 아버지가 도와주실 리 없어.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 내가 직접 해볼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미라의 눈빛이 결연해졌어요. 다음 날 미라는 다시 서점 창고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문서를 직접 가져갈 작정이었어요. 이걸로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미라는 몇 장의 중요해 보이는 문서들을 몰래 빼돌렸습니다. 청와대 자문위원 임명장, 정치인들과의 서신, 그리고 비밀 회의록 복사본들이었어요. 오후에 미라는 지역구 여당 의원실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며칠 전 김영호를 만나러 왔던 이재훈 의원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호 선생님, 며느리 윤미라라고 합니다. 아, 김영호 선생님의. 어떻게 오셨나요? 보좌관 박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미라는 가져온 문서들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시아버님이 과거 대통령 자문이셨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어요. 이런 분이 저희 가족인 줄 몰랐네요. 박민수는 문서들을 보며 눈을 크게 뜨더니 재빨리 주위를 둘러봤어요. 이런 문서를 어떻게 해? 시아버님 말씀으론 저희에게도 좀 도움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워낙 겸손하셔서 직접 말씀은 못 하시겠더라고요. 미라는 거짓말을 태연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와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요. 혹시 좋은 기회가 있으면. 박민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김영호의 과거 영향력을 생각하면 함부로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일단 의원님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연락드릴게요. 미라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의원실을 나왔어요. 마침내 첫 번째 단계를 성공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일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박민수는 미라가 가져온 문서들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경로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서 유출 사실이 곧바로 김영호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틀 후 오후 김영호는 창고를 확인하다가 문서들이 사라진 걸 발견했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김영호는 급하게 미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라야, 당장 서점으로 와라.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냉랭했어요. 미라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어쩔 수 없이 서점으로 갔습니다. 아버님, 부르셨어요? 앉아라. 김영호의 표정이 무서웠어요. 미라는 덜덜 떨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내 문서를 가져갔지? 무슨 말씀이세요? 거짓말하지 마라. 박 보좌관한테서 연락 왔어. 김영호가 큰 소리를 쳤어요. 미라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힘들어서 그랬어요. 도연이 회사가 위기거든요. 내가 감히 내 이름을 팔아먹었구나. 김영호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어요. 미라는 처음 보는 시아버지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아버님, 저희 가족 아니에요?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도와달라고? 이런 식으로? 그때 마침 도연이 서점으로 들어왔어요. 미라가 급하게 전화를 했거든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너도 알고 있었나? 김영호가 아들을 노려봤어요. 도연은 상황을 파악하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그냥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가족이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해? 김영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평생 가족을 지키기 위해 숨겨왔던 비밀을 이런 식으로 이용당하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평생 무능하다 싶더니 겨우 정치판 뒷바라지였습니까? 도연이 갑자기 폭언을 쏟아냈어요.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한꺼번에 터진 거였습니다. 그 좋은 인맥 가지고 계시면서 왜 저희는 이렇게 힘들게 살게 놔두세요? 도연아, 아버지는 정말 이기적이에요. 자식들은 신경도 안 쓰시면서. 도연의 말에 김영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자식이 자신을 이렇게 원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거든요. 내가 이기적이라고? 김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라도 가세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가족이 어려울 때 도와달라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너희는 아무것도 모른다. 김영호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모르긴 뭘 몰라요. 아버님이 숨기시니까 모르는 거지. 도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인맥으로 저희 회사 좀 도와주시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너희가 원하는 게 그거구나. 김영호는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내가 평생 지켜온 게 뭔지 아니? 권력이 아니라 가족이었어. 너희를 그런 더러운 세계에서 지키려고 숨겨온 거야.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애기도 아니고. 미라가 반박했지만 김영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가족의 배신에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날 저녁 김영호는 홀로 서점에 남아 있었습니다. 문서 유출 사건으로 인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가족들의 배신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김영호는 빈 서점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 지켜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김영호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배신과 상처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김영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낡은 일기장을 꺼냈어요.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과거의 기록들이었습니다. 1978년 12월. 김영호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펼쳤어요. 그 시절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1970년대 말 29살의 김영호는 정치학을 전공한 젊은 공무원이었어요. 당시 군사정권 하에서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비밀 조직에 발탁되었죠. 처음엔 단순히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 김영호는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야심만만했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은 복잡했습니다. 민주주의와 독재 사이에서, 국민의 뜻과 권력자의 욕망 사이에서 그는 수없이 갈등해야 했어요. 19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있으면 일기 속 젊은 김영호의 고뇌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권력의 중심에서 일하면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나는 과연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가? 그 시절 김영호는 밤마다 이런 자문을 했습니다. 낮에는 정권을 위해 일하지만 밤에는 민주화를 꿈꾸는 이중적인 삶을 살았어요. 전환점은 1983년에 왔습니다. 김영호는 극비회의에서 정치적 반대파를 탄압하는 계획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이건 아니야. 김영호는 그 순간 결단을 내렸습니다. 탄압 계획 대신 평화적 해결 방안을 제시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였어. 진짜 내 역할이 뭔지 깨달은 게. 김영호는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는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막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987년 민주화 과정에서도 김영호의 역할은 컸어요. 그는 평화적 정권 이양을 위해 뒤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내가 지켜온 건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었지. 김영호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의 조언을 받은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김영호 자신은 언제나 그림자 속에 머물렀습니다. 왜 숨겨왔을까? 김영호는 자신에게 물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단순히 보안상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이유가 생겼어요. 결혼을 하고 도연이 태어난 후 김영호는 깨달았습니다. 권력의 세계는 너무 위험하고 더러웠어요. 가족을 그런 세계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도 언젠간 깨닫겠지. 김영호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비밀을 숨겨온 진짜 이유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가족을 권력의 그림자에서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 그의 노력이 헛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들은 오히려 그 권력을 이용하려고만 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김영호는 머리를 감쌌어요. 평생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일이 오히려 가족들에게 상처만 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영호는 평소보다 일찍 서점을 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일로 인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되었거든요. 오전 10시경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민수 보좌관이 급하게 서점으로 왔어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어제 며느님이 가져온 문서들. 그게 언론에 흘러나갔습니다. 김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정확한 경위는 모르겠지만 아마 다른 정치인들이 선생님의 과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가장 우려했던 일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선생님,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곧 기자들이 몰려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영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미 각오는 되어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정말로 기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늘어났습니다. 김영호 선생님, 정말 과거 대통령 자문을 하셨나요? 현재도 정치인들과 만나고 계신가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김영호는 노코멘트만 반복했어요. 오후에 도연과 미라가 서점으로 왔어요. 둘 다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기자들이 집까지 왔어요. 미라야, 내가 한 일의 결과야. 김영호의 목소리는 차갑했어요. 저희가 뭘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냥 좀 도와달라고 한 것뿐인데. 이제 와서 변명해봤자 소용없어. 김영호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희가 원하던 게 이거 아니야? 내 과거가 세상에 알려지는 거 말이야. 아버지, 저희가 언제 이런 걸 원했다고. 그럼 뭘 원했는데? 내 인맥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거 아니야? 도연과 미라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내가 평생 지켜온 평범한 삶도, 너희와의 평화로운 가족관계도. 김영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더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영호는 서점 문을 닫고 뒷문으로 나가야 했어요. 내일부터는 더 심해질 거야. 김영호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드러날 진실이었고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었거든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지. 김영호는 마지막으로 서점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내일부터는 모든 게 바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영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이미 기자들이 서점 앞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어젯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김영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정장으로 갈아입었어요. 오늘은 평범한 서점 주인이 아닌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오전 9시 김영호가 서점 문을 열자마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영호 선생님, 과거 청와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신 게 사실인가요? 현재도 정치인들과 만나고 계신 이유가 뭔가요?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들이대졌어요. 김영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과거 국정 자문을 했던 것도 지금도 가끔 조언을 하고 있는 것도 모두 사실이에요.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직접적인 인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권력을 추구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때 뒤쪽에서 도연과 미라가 나타났습니다. 둘 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집 앞에도 기자들이 몰려 있어서 피해 온 거였습니다. 아버지. 도연이 조심스럽게 김영호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김영호는 차가운 시선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와서 뭐하러 왔니?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젯밤 집에서 미라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그제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잘못했다고? 이제 와서? 김영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때 한 기자가 끼어들었습니다. 혹시 가족분들도 선생님의 과거를 알고 계셨나요? 미라가 당황해서 대답했어요. 저희는 최근에야 알게 됐어요. 그럼 선생님이 지금까지 숨기고 계셨다는 말씀인가요? 기자의 질문에 김영호가 대답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치의 세계는 복잡하고 위험해요. 가족들을 그런 세계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드러나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죠. 김영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오후가 되자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상파 뉴스에서 김영호의 이야기가 톱뉴스로 보도된 거예요. 현 대통령의 숨은 멘토가 서점 주인 김영호 씨로 밝혀졌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어요. 김영호 씨는 지난 40여 년간 역대 정권의 핵심 자문 역할을 해왔으며 현재도 다수의 정치인들이 그를 찾아 조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를 본 도연과 미라는 말문이 막혔어요. 시아버지가 단순한 과거 자문이 아니라 현재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럴 수가. 미라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뉴스는 계속됐어요. 특히 김영호 씨는 권력욕 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조언해왔다는 점에서 정치계의 존경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가족들이 그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뉴스에서 가족 이야기까지 나오자 도연과 미라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저녁 무렵 서점 앞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뿐만 아니라 구경꾼들까지 몰려들었어요. 김영호는 서점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며 도연이 다가갔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를 무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무능한 건 저희였네요. 미라도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하지만 김영호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 그때 TV에서 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김영호 씨의 과거 행적을 분석한 결과 그는 지난 40여 년간 한국 정치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뒤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민주화 과정에서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뉴스를 듣던 도연이 아버지를 돌아봤어요. 아버지,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대단하긴 무슨.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김영호는 여전히 담담했어요. 하지만 왜 저희에게는 말씀 안 해주셨어요? 도연이 물었어요. 너희를 지키려고 했어. 권력의 세계에 발을 담그면 평범한 삶은 불가능해져. 너희만큼은 그런 세계와 관계없이 살기를 바랐거든. 김영호의 목소리에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스스로 그 세계로 들어오려고 하더라. 미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버님, 정말 몰랐어요. 저희를 지키려고 하신 거였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 됐어. 하지만 이미 늦었지. 김영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기자들이 여전히 몰려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게 바뀔 거야. 너희도 나도. 그 순간 도연과 미라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이해했어요. 평생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던 아버지의 사랑을 말이에요. 아버지,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저희가 정말 바보였어요. 아버지 곁에 이런 분이 계셨는데. 하지만 김영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었고, 이제는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였거든요. 밤이 깊어가도 서점 앞의 소란은 계속됐습니다. 세상은 이제 김영호를 무능한 노인이 아닌 대통령의 숨은 그림자로 부르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영호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고 서점 앞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기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김영호를 존경한다는 시민들도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선생님, 정말 존경합니다. 평생 권력욕 없이 나라를 위해 일하셨다니.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네요. 사람들의 찬사가 쏟아졌지만 김영호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명예는 되찾았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여전히 냉랭했거든요. 도연과 미라는 며칠째 김영호 앞에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둘 다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특히 미라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 미라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시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서야 알겠더라고요. 도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거래처에서까지 김영호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어요. 사장님, 아버님이 그 유명한 김영호 선생님이세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평생 그런 분 곁에 계셨으면서 모르셨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도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1살 손자 김준우가 할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준우는 학교에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할아버지, 학교에서 선생님이 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했어요. 준우는 눈을 반짝이며 김영호에게 달려들었어요. 김영호는 손자를 보며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우야, 학교는 재미있니? 네. 그런데 할아버지, 정말 대통령 아저씨와 친구예요? 준우의 순수한 질문에 김영호는 작게 웃었어요. 친구라기보다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지. 와,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준우의 순수한 반응이 김영호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적어도 손자만큼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준우야, 할아버지가 책 한 권 줄까? 김영호는 서가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어요. 삼국지였습니다. 이 책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권력보다 중요한 게 뭔지 배울 수 있을 거야. 지혜요? 그게 뭐예요? 지혜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야. 돈이나 권력보다 훨씬 소중한 거지. 김영호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도 평생 지혜를 쌓으려고 노력했단다. 그래서 권력을 가져도 나쁜 일에는 사용하지 않았어. 그럼 할아버지는 착한 사람이네요. 착하다기보다는 올바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그때 서점 문이 열리며 도연이 들어왔어요. 며칠 만에 처음 보는 아버지 앞에서 도연은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빠. 준우가 아빠를 반갑게 맞았어요. 준우야, 할아버지 귀찮게 하면 안 된다고 했지? 도연의 목소리는 어색했어요. 귀찮다니, 내 손자인데. 김영호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달라질 게 있나? 김영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정말 존경해요. 지금까지 몰라서 죄송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준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래요. 나라를 위해 일하셨대요. 그래,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셔. 도연이 아들에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평생 이런 훌륭한 분과 함께 살면서도 몰랐다니. 김영호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도연의 눈에 진실한 후회가 보였습니다. 도연아, 나도 잘못이 있었어. 너희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니까. 김영호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바뀌었어.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그때 미라도 조심스럽게 서점으로 들어왔어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용기를 낸 거였습니다. 아버님, 미라는 김영호 앞에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미라야, 아버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평생 저희를 지키려고 그렇게 조용히 사셨던 거였는데. 미라의 목소리가 눈물로 떨렸어요. 저는 그런 마음도 모르고 이용하려고만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김영호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미라의 후회가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됐어. 다 지나간 일이야. 김영호가 처음으로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 진짜 가족이 되려면. 준우가 할아버지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모두 사이좋게 지내요. 김영호는 손자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준우야. 할아버지가 너에게 가르쳐 줄 게 많아. 책 속에 답이 있단다. 김영호는 서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권력도 돈도 사라지지만 지혜는 남는단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도연과 미라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무능했던 건 아버지가 아니라 자신들의 눈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아버지,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도연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희가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겠어요. 모신다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해. 김영호가 말했어요. 나는 권력자가 아니야. 그냥 이 나라를 사랑하는 한 사람일 뿐이야. 저녁 무렵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서점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준우는 할아버지가 준 책을 읽고 있었고 도연과 미라는 김영호의 과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네. 김영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비밀이 밝혀진 후에야 오히려 가족들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세상은 이제 김영호를 다르게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김영호 자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조용한 서점에서 책을 정리하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만 이제는 가족들이 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김영호는 충분히 행복했어요.